네, 그래서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그 이제 현재 여기 이제 6장의 거의 끝에 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앞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각 운송 수단에 대해서 그 운송 수단의 특징 그리고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뭐각 운송 수단별로 뭐 어떠한 뭐 어떻게 뭐 분류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를 봤었고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그 장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 그 운송 비용을 이제 어떻게 그 분류해 볼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어 이제 그 운송 비용 특징 뭐 해가지고 이제 베리어블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코스트를 하면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가변 비용, 그다음에 픽스드 코스트는 고정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변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서비스나 볼륨에 따라 이제 그 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그 운송량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연료라고 돼 있는데 운송거리가 만일에 이제 주어진 물량을 위해서 1톤이라는 화물을 예를 들어서 그 운송거리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연료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 가변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코스트라 하면 이제 고정 비용이라서, 그렇게 뭐 해서 거리가 늘어나든, 뭐 그런 거에, 아니 뭐 쉽게 해서 공장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그 일정하게 그 되는 비용을 우리가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constant over normal operating volume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그 컨스턴트한 그래서 상수인 그 비용을 우리가 이제 그 고정 비용 해서 이제 픽스드 코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트랜스포트 이퀴먼트라고 돼 있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뭐야 기기를 만일에 우리가 뭐 그 리스를 했다 만일에 그러면은 특별히 막 엄청나게 뭐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뭐 늘어나지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지금 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 렌트를 했다 자동차를 보통 렌트를 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렌트 비용 자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규약이 있겠죠. 렌트를 할 때 차를 렌트를 할 때 보면 뭐 하루에 뭐 최대 뭐 10,000km 이상 뭐 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한,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을 내고 빌렸다. 그러면 그 10만 원이 이제 고정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0만 원을 내고 빌렸을 때, 내가 운행을 하나도 안 하면은, 예를 들면 연료비는 이제 한 푼도 안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1000km를 뛰고, 뭐 2000km, 3000km, 4000 이렇게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연료비 이제 그런 거가 가변 비용이 되는 거고 처음에 빌린 비용이 이제 그 고정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베리어블 코스트와 이제 픽스드 코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 혹은 이제 볼륨에 이제 여기 F라면 함수죠. 그래서 거리 혹은 그 운송량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이 운송 비용을 이제 고정 비용과 그다음에 가변 비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여기 써 있는 거 이제 어, 그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generalized railroad cost as a function of distance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만일에 철도 운송을 할 때, 이제 기본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운송량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송 거리에 따라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기분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운송 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송량에 따라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보자면 이제 이 Y축은 이제 코스트라면 이제 그냥 토탈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X축은 이제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행 거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킬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라 하면 이제 origin to destination,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인데 그러면은 그 운송량은 일정하니까 운송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례해가지고 총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보면은 이제 픽스드 코스트라 함은 이제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점선이 이렇게 X축으로 평행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픽스드 코스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터미널 비용,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용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그 비례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베리어블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가변 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레이버, 퓨얼, 메인터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운행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뭐 임금도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은 거리가 늘어나면 메인터넌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토탈 코스트를 하면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를 합한 게 바로 이제 토탈 코스트니까 이 직선과 요 직선 요 두 개를 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로 우리가 이제 그 그 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운행 그 운송량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제 끊어지는 거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끊어지는 점에 보면 이제 Vma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이제 레일로드니까 이제 화차 단위라고 봤을 때 그 화차 하나의 그 운송량이라고 최대의 그 운송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차 하나를 이제 빌려가지고 물건을 실을 때 Vmax까지가 실을 수 있는 거고 화차 하나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이고 Vmax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화차를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화차에다 짐을 싣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Vmax가 끝나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화차에다가 싣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 화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짐을 만일에 이제 그 보낸다 그러면은 일정 거리니까 거리는 일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운송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운송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픽스드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송량에 따라 늘어나는 이제 이런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는데 쭉 늘어나다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이 Vmax 이 지점으로 가게 되면 결국 화차 하나를 이제 통째로 빌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 뭐 차급 화물로 해가지고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급 화물을 그러니까 화차 하나를 전체 대여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간주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급 화물로 인한 할인을 받아가지고 총 비용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화차부터 또 이제 비용이 쭉쭉 올라가다가 두 번째 Vmax에 다다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화차 두 개를 이제 통으로 빌리는 거니까 또 이만큼 할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세 번째 화차부터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차급 할인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이런 식이다. 그래가지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고 이 두 개를 합한 거가 이렇게 토탈 코스트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픽스드 코스트가 있고 이렇게 베리어블 코스트 올라가는 게 있어서 토탈 코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토탈 코스트가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게 핵심인 거고. 자, 그러면 이 다음 장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서 요 앞에 예제에서 이제 요 뒤에 부분은 그냥 빼고 요 앞에 Vmax 그러니까 화차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요 화차 하나에 대해서만 보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가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내는 운송량이 그 화차 하나의 그 최대량보다는 일단 적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보내는 거리도 일정하고 그러면은 요 앞에서 봤던 요 첫 번째 톱니의 그 형상만 따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퍼 시먼트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총 비용이라고 총 이제 운송 비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십먼트 사이즈가 이렇게 V라고 돼 있는데 이게 0일 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는 요 Y절편 여기가 바로 이제 CF인데 F라면 이제 픽스드 코스트 해서 이제 고정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운송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변 비용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직선의 요 기울기가 뭘까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십먼트 사이즈가 운송량이 하나 증가할 때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요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변동 비용인데 단위 변동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단위 변동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하나당 상품 하나당의 변동 비용 혹은 다른 말로 이제 단위 변동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살짝 다른 게 여기 이제 CF, 픽스드 코스트를 하면 요거는 10먼트당 달러예요. 그래서 한 번 물건을 보낼 때 몇 달러가 드느냐를 이제 소요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CV는 이제 단위 변동 비용이니까 아이템 하나당 몇 달러냐,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당 얼마냐 이제 이렇게 단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토탈 코스트 퍼 시먼트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이제 운송을 보낼 때 토탈 코스트가 얼마냐 뭐 사실 뒤에 퍼 시먼트는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토탈 코스트가 얼마냐 그러면은 픽스드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인데 베리어블 코스트를 하면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에다가 시먼트 사이즈를 곱한 거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시먼트 사이즈가 만일에 여기다 그러면은 CF에다가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가 CV인데 만일에 이 양이 X축의 변동량이 V다 그러면은 V 곱하기 CV를 해야 요만큼 올라가는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가 이제 C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곱하기 X의 양 시먼트 사이즈를 해야 요만큼 올라가는 변동 비용이 추가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결과적으로 CF 더하기 CV 곱하기 V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통계하기 2의 1에서 몇 장이더라? 4장인가 3장인가 4장인가에 보면은 선형회귀 분석 처음 배우는 내용에 보면은 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뭐 물건을 생산하는데 고정 비용, 가변 비용으로 나누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은 아니고 이제 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비용이고 이 전체 비용을 물건 하나당 비용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전체 비용이고 우리는 이제 물건 하나당 토탈 코스트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 토탈 코스트를 그냥 물건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되고 물건의 개수가 V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토탈 코스트를 V로 나눠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다시 V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어, 이제 CF 더하기 CV 곱하기 V니까 CF 나누기 V가 먼저 앞으로 하나 빠지고 더하기 CV 곱하기 V 나누기 V니까 V가 지워져서 CV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보면 아이템 하나당 토탈 코스트는 이제 퍼시먼트는 생략을 해도 돼요. 뭐 이제 명확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아이템 하나당 토탈 코스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답이 있죠. X축이 이제 V, 시먼트 사이즈고 Y축이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인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변수는 X축의 그 X축에 해당하는 이 변수는 여기 V 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야, 그럼 만일에 CV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될 텐데 근데 이 CV만큼 CV는 당연히 양수죠.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만일에 CV가 없었으면은 이게 이 선이 그래프가 0으로 접근을 하는데 CV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CV만큼 올라간 선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요 점선 여기가 이제 CV가 되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CV로 이렇게 그 가는 요런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보면 이제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은 decrease with the shipment size V인데, 그러니까 shipment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은 감소하게 돼요. 근데 감소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결국 감소하게 되느냐? 만일에 Vmax가 이제 충분히 아주 크다면 이 토탈 코스트는 CV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CV 밑으로 가진 않겠죠. CV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에 V를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만일에 보내게 되면은 이거는 0으로 가게 되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CV만 남게 되죠. 그래서 Vmax가 충분히 크다면 토탈 코스트 퍼 아이템이라는 거는 CV로 어프로치 하게 된다. V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온라인에서 이제 그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 그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요즘 마스크를 좀 휴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 끈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데 나는 그 마스크 끈을 안 써서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당 100원인데 내가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택배비 2,500원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일에 그럼 이제 V가 개수인데 구매 개수인데 내가 하나를 주문했다. 그러면은 토탈 코스트는 이제 배송비 2,500원에다가 그쵸? 더하기 100원에다가 하나 했으니까 총 이제 2,6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러면 마스크 하나당 비용은 CF가 픽스드 비용, 픽스드 코스트 이거를 한 1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2,500원에다가 더하기 뭐 100원 해서 2,600원이 이제 그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자 만일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만일에 한 100개를 사겠다. 100개를 사게 되면은 하나당 비용이 어떻게 되죠? 먼저 CF가 픽스드 코스트 여기에서는 2,500원 택배비에 해당하죠. 그러면 택배비 2,500원을 100개가 부담하게 되니까 하나당 25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비용 1개 100 해서 총 125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일에 내가 그 하나를 샀으면은
마스크 하나당 비용이 2,600원이었는데 100개를 사게 되니까 마스크 하나당 비용이 125원으로 줄었어요. 2,600원에서 125원으로 줄었고, 내가 만일에 1000개를 산다. 1000개도 뭐 그 구매 가능해서 그 택배비 2,500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당 비용으로 따져보면 2,500원을 1000으로 나누면 2.5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000개를 사더라도 일단 하나 비용 100원은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2.5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물건의 개수 V를 점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비용이 2,600원에서 102.5원인데 그 마스크 하나의 가격,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 그러니까 단위 변동 비용은 100원인 걸 알 수 있고 100원이었고, 그래서 점점 100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 고정 비용이 점점 희석이 돼서 0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단위 변동 비용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택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뭐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이제 그런 원리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단위당 물건 하나당 그 총 비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반비례 그래프로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쉽먼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만일에 우리가 Vmax라는 이게 엄청나게 커서 이제 실질적으로 V를 만일에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템 하나당 토탈 코스트는 어떤 비용으로 접근하게 되는가 했을 때 CV로 이제 근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위 변동 비용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비용 개념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송 비용에 있어서 이제 요율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물을 보낼 때 요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볼륨 릴레이티드 레이시라는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운송량에 따라서 어떻게 뭐 요율이 변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디스턴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요율을 정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요에 의해서 화물 운송 요율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이제 볼륨 릴레이티드 레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운송량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이 볼륨의 로워 레이트, 그 다음에 스몰러 사이즈 슈머트, 그래서 결국 그 요율이라는 거가 내가 이제 많이 화물을 보낼수록 싼 요율을 적용을 일반적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레이트인데 킬로그램당 뭐 달러, 아니면 킬로그램당 원일 수도 있는데 1kg당 이제 몇 달러를 내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X축은 퀀터티, 그래서 몇 킬로그램을 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예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0kg를 기준으로 잡아서, 어떤 업체는 100kg를 기준으로 잡아서 100kg보다 100kg보다 이제 작은 양을 보낼 때는 킬로그램당 4달러를 받고, 그 다음에 100kg보다 많을 때는 할인을 해줘가지고, 왜냐면 대량 구매 고객이니까 100kg를 넘어가게 되면
뭐 킬로그램당 뭐 3달러를 받는 이제 그 이러한 정책을 쓰게 되는 게 이제 볼륨 릴레이티드 레이트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디스턴스 릴레이티드 레이트인데 이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니폼 레이시라는 게, 유니폼이라는 게 뭐죠? 하나를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단일 운임이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우편물 보내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Y축은 킬로그램당 얼마이냐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X축은 디스턴스에서 킬로미터인데, 이제 여러분들 만일에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뭐 요즘 우체국 가가지고 우편 보내는 걸 잘 안 하지만, 보낼 때 보면은 그냥 그 규격 봉투면은 그냥 뭐 거리에 상관없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을 책정을 하죠. 그래서, 뭐 500km를 가든 아니면 1000km를 가든, 킬로그램당 뭐 5달러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 게 바로 단일 운임이고, 그냥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그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은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다는 게 이제 당연히 이 500km를 가는 사람은 좀 요율이 쌓여야 될 거고, 단거리니까 뭐 아니면은 뭐 1000km로 가면 비싸거나, 아니면 아니면 역으로 뭐 500km면은 뭐 비싸고 요율이 비싸고 1000km면은 싸고, 이제 어 이래야 될 텐데, 이제 그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른 게 프로포셔널 레이트, 그래서 이제 비례운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례운임은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500km를 가는 사람은 킬로그램당 이제 5달러를 받고, 1000km를 가게 되면은 운송비가 더 많이 드니까 뭐 킬로그램당 10달러를 받는, 이제 어, 이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거는 두 배로 뛰죠. 그래서 거리가 두 배가 됐으니까 뭐 요율도 두 배가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테이퍼링 레이트인데, 체가모님.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배가 됐을 때 정확하게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리가 두 배가 됐을 때 뭐 한 요금은 두 배가 아니라 뭐 한 1.5배 정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모양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이게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 정확하게 지금 이게 맞지는 않을 텐데, 보면은 대충 봤을 때 뭐 500일 때 뭐 한 50이었으면 뭐 1500일 때 80. 그러면 500에서 1500이 3배니까 50에 3개면은 뭐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150은 돼야 되는데 할인을 받아가지고 뭐 한 80, 90,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테이퍼링 레이트, 체감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마지막 그림이 이제 그 블랑켓 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지역 운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운임이라는 거는 보면 이제 single rate that cover a wide area, origin, destination, or both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rate grouping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출발지,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origin, destination인데, 출발지든 아니면 뭐 도착지든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묶어도 되고, 그래서 그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해가지고 구역과 구역 간에 이동하는 화물에는 이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걸 우리가 지역 운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국내 택배 운임 같은 것도 이제 지역 운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인하대학교에서 뭐 서울의 뭐 어느 아파트로 택배를 보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진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가 0, 여기 원점에 의해서 이제 인하대학교라고 볼게요. 인하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이 그래프 상에 예를 들면 뭐 여기 지점에서 X라는 지점이 도착지예요. 도착지인데 이제 뭐 서울의 뭐 어디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할게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뭐 택배로 짐을 보낼 건데 인하대학교에서 거기까지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이다. 택배 비용이 5천 원이다. 그러면은 인하대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에서 좀 더 뭐 서울에 가까운 쪽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바로 옆에 인하공전이 좀 더 가깝긴 하죠. 그래서 인하공전은 너무 그렇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가면은 뭐 저기 하객사거리 뭐 거기 보면은 뭐 그 슈퍼마켓 이런 거 GS 슈퍼인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법원이다 그러면은 그 법원 같은 경우도 인하대학교하고 이제 같은 비용을 내 가지고 그 5천 원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배를 보내는 그래가지고 출발지 자체가 오리진이 이제 넓은 범위로 그룹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의미를 하고 아니면 도착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하대학교에서 택배를 보내는데 인하대학교에서 택배를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5천 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밑에 걸로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5천 원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좀 더 뭐 동쪽인 예를 들어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거기도 5천 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를 아니면 뭐 강남구를 예를 들면 뭐 강남구 전체를 묶어가지고 거기까지가 일정한 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일정한 지역 그래서 뭐 도착지든 아니면 출발지든 그런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해가지고 구역과 구역을 그 사이에 운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 요금을 받는 이제 그런 요금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운임을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고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여기 있다시피 그 두 가지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그 rate 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을 simplify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거를 다 그 건건이 다 다른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 놓음으로써 그 운임을 좀 그 단순화시킬 수 있고 이제 행정적인 편의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보면은 meet the competitors rate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의 운임에 대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보면은 이런 두 번째 그 이쪽에 보면 나와 있는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가 요 위에 있는 게 원래 이제 내가 여기서 운송사라고 봤을 때 운송사의 원래 운임률 표예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레이시 킬로그램당 그 몇 달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경쟁사가 있는데 경쟁사에서 어느 날 나타난 경쟁사에서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서 출발점에서 만일에 여기 Y라는 지점까지 그 물건을 운송할 때 이 비용에 해주겠다라고 어느 날 만일에 제안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Y라는 지점까지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경쟁사는 요 파란색 요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나를 내 사업 내 그 운송사를 이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요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낮추는데 자 그럼 이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고객은 누군가는 예를 들면은 X까지 옮기는 고객은 나랑 내 회사를 이용하는 같은 고객인데 그 사람은 지금 X까지는 이 요금을 냈는데 이거보다 멀리 가는 사람이 지금 더 요율이 싸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 뒤를 다 깎아주는 거죠. 다 깎아줘가지고 어디까지 깎아주느냐면 여기까지 이 곡선이 만나는 점까지 요율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컴페티터스의 레이스를 그러니까 그 경쟁사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 지역을 묶어가지고 요금을 책정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운임 혹은 이제 블랑켓 레이시라는 거는 어, 장거리 운행을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흔해서, 그래서 보면은 hold over long distance 해가지고 장거리 를 이동을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흔하고, 그래서 보면은 프로듀서나 마켓이 grouped in certain a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나 아니면은 생산자 혹은 이제 그 소비자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는 이제 그러한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 가장 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grain, coal, lumber and produce from California that is sold in Eastern Mar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것들을 미국의 그 동부, 예를 들면 뭐 뉴욕주든 뭐 이제 이런 데에서 파는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 뭐 전체를 뭐 한 그룹으로 묶지는 않겠지만 워낙에 크니까.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 뭐 예를 들면 와인으로 유명한 뭐 나파밸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맞진 않네요.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의 뭐 어떤 지역이 여기가 뭐 과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뭐, 뭐 미국의 동부의 어떤 지역까지 운송하는 이 비용은 전부 다 같은 비용을 낸다. 그래서 그러면 뭐 사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이쪽 가장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득을 보고,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이렇게 운송을 하나 1번의 경우나 뭐 2번의 경우나 운송 비용은 같이 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 운임이라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이 지역을 가는 거는 다 무조건 그냥 같은 비용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제 뭐 사실 그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면은, 이 프로듀스라는 게 그 영어 단어 얘기를 하자면 내가 사실 그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하는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만. 예. 근데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과를 나왔고 이과였고, 그래서 뭐 영어나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가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거를 더 그런 걸 더 낮게 생각하긴, 뭐 덜 싫어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네요. 뭐 좋아하는 건 없었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영어를 되게 싫어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영어를 싫어하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한참 살다가 이제 그 유일한 취미 혹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이제 밤에 이제 보통 퇴근을 하면은 뭐 빨리 퇴근하면은 연구실에서 밤 몇 시 나왔나? 밤 10시, 9시, 10시 나온 적도 있고, 뭐 늦게 퇴근하면 뭐 그보다 훨씬 늦게 뭐 밤샌 적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러면은 빨리 퇴근하면은 이제 뭐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보통 이제 그 24시간을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데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어떤 물건을 파나 하고 이리저리 많이 둘러다니면서 봤었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구성은 비슷해요. 이렇게 슈퍼마켓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과일하고 뭐 과일과 야채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코너 이름이 항상 보면 프로듀스라고 돼 있었어요. 프로듀스. 그래가지고 그 별로 이제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나중에 한참 지내다 보니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프로듀스라고 하면은
그 생산한다라는 그 동사라는 단어밖에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찾아보니 이제 그 농산물을 그 프로듀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사전에서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레인은 이제 곡물 같은 거 얘기하죠. 그래서 뭐 밀가루나 뭐 이제 뭐 쌀이나 그다음에 콜은 석탄, 럼버는 목재, 그다음에 프로듀스는 농산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스턴 마켓으로 보낼 때 뭐 이제 지역 운임을 적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디스턴스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맨드 릴레이티드 그 레이시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온 이런 그 경제적인 좀 이런 그 논리 외에 실제적으로 이제 레이시라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에 의해서 또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이제 shippers own economic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주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레이시 영향을 받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A에서 B로 이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프로덕션이 파운드당 0.85센트예요. 그래서 1파운드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이제 85센트가 들었고 0.85달러면은 85센트죠. 근데 이 물건을 시장에서 마켓 프라이스가 보면은 파운드당 1달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화주가 과연 그럼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하죠. 이 사람의 생산 비용이 지금 85센트인데 0.85달러인데 그 시장가가 1달러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그 운송 비용은 파운드당 0.15달러, 15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일에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15센트의 운송 비용을 내면 여기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운송 비용을 만일에 20센트를 받는다. 이 화주는 당연히 운송 안 하겠죠? 옮기면은 이 사람 비용 자체가 지금 1.05달러인데 파운드당 1.05달러인데 시장가가 1달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거나 혹은 자기가 1달러에 맞추고 적자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는 파운드당 0.15달러, 그러니까 15센트 이하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이 15센트를 받으면 그 화주 입장에서는 이윤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만일에 운송 레이시 요율이 이거보다 비싸게 되면은 그 상품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그, 그, 다른 운송수단에 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B라는 곳에서 M이라는 곳으로 이제 물건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생산 비용이 파운드당 75센트예요. 근데 마켓 프라이스는 파운드당 1달러고. 근데 여기 이제 기존에 이 운송업자는 지금 운송 비용을 파운드당 20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생산자가 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으면은 이유는 파운드당 5센트가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 이제 경쟁 업체로 여기에 새로운 노선을 하나 건설했어요. 이랬을 때 내가 과연 그러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얼마를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이 생산자한테, 화주한테 파운드당 5센트의 요율은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쵸? 그래서 나 또한 그 운송 요금을 파운드당 20센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사람한테 나는 파운드당 25센트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나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운송 요율이라는 거는 그 다른 타 운송 수단,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운송 수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요율이 결정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마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장의 내용을 뭐 간략히 보자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물류 비용 이제 그런 것도 봤었고, 그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상황도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각 운송 수단별 특징을 봤었죠. 그래서 뭐 트럭도 보고 철도도 보고, 그다음에 해운, 그다음에 해상 운송, 그다음에 항공 운송 이렇게 본 다음에, 사실 처음에 개념적으로는 파이프라인까지 봐서 5개를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볼 때는 파이프라인은 보지 않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운송 제너럴하게 좀 제너럴한 관점에서 운송 비용이 이제 어떻게 되고 운송 요율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고 혹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6장을 끝내고 다음은 7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7장을 보면 7장 사실 이제 그 2단원이 남았는데, 이제 7장 그러니까 7장하고 이제 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용으로 보자면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디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인데, 그렇게 2개의 단원만 하면 이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트 디시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랜만에 보는 그 플래닝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보자면, 이제 앞에서 본 게 이제 이 펀더멘탈이었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디시전, 이제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결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라우팅과 스케줄링, 그래서 어떠한 경로로 배정을 해서 경로 배정을 할 때 차량을 어떠한 경로로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어떤 식으로 짤 건지, 그 다음에 프레이 콘솔리데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 대략적인 내용이 있고, 그 콘솔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론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콘솔리데이션을 왜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그 예를, 그냥 간단한 가상의 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운송에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 혹은 서비스 셀렉션. 그래서 내가 A에서 B라는 곳으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운송 서비스, 어떠한 모드를 쓸 것이냐, 뭐 트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철도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플래닝, 그래서 그 운영 계획을 이제 짜는 건데, 그래서 뭐 라우팅을 하거나 라우팅인데 멀티플 포인트, 그래서 여러 지점으로부터 뭐 라우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경우에서의 뭐 라우팅, 그 다음에 라우팅과 스케줄링, 뭐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지금 뭐 다 설명하긴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단원을 하나하나 나가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그 모드 서비스 셀렉션이 되는데 어떠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를 보면 먼저 이제 가능한 운송 수단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벤토리 코스트하고 그 운송 비용,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요 두 개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지점을 찾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서비스를 선택한 적당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는 예를 들자면 요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송 시간, 뭐 신뢰도, 그 다음에 뭐 환물의 어떤 뭐 멸실과 손상, 뭐 클레임 프로세싱, 그 다음에 뭐 트래킹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에 봤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 컨셉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나중에 그 재고 때도 나오는 거지만 항상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보면은 이 밑에서 이제 레일이냐 트럭이냐 에어냐 해가지고 이제 느낌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제 좀 더 그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디펜더빌리티, 그러니까 더 신뢰도도 높고 믿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축은 비용, 코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우리가 운송수단을 선택할수록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건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송 비용이 이제 커지는 건데,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만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도 이 에어를 안 쓰겠죠. 에어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빨리 운송하고 이제 그런 신뢰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운송 에어 프리미엄 서비스를 쓰면 쓸수록 화주 입장에서는 또 인벤토리 코스트가 전략이 되는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용이라는 거가 그 운송 비용하고 인벤토리 코스트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 화주 입장에서는 토탈 코스트는 요 두 개를 합한 요런 그 초록색 곡선이 바로 토탈 코스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하느냐, 가장 총 비용이 낮은 운송 수단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트럭이더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으면 뭐 나빠지는 게 있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그 코스트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가장 그 토탈이 작아지는 지점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런 거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최적화를 한다고 하는 거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토탈 코스트 컨셉을 우리가 한번 가상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이제 이러한 예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보면은 이제 플랜트 인벤토리에서 웨어하우스 인벤토리로 이제 물건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이제 B라는 지점으로 물건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A라는 지점은 이제 공장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랜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웨어하우스예요. 창고인데, 여기에 또 이제 재고로 이제 물건이 쌓여 있고, 이제 B에도 이제 재고로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이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1년에 운송 수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 파운드. 1년에 120만 파운드를 이렇든 저렇든 A에서 B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의 가치는 25파운드, 파운드당 25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캐링 코스트는 30% per year인데, 이제 캐링 코스트라는 게 뭐냐면 재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고 비용이라는 거는 1년에 30%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각 그 상품, 그러니까 여기 재고로 쌓여 있는 이 상품의 비용의 30%만큼이 1년에 재고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가치가 해서 $100다. 그러면 재고 비용으로는 1년에 $30를 지출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트럭과 에어가 있고, 웨이트 보면은 철도가 제일 싸서 파운드당 $11, 그 다음에 트럭은 그보다 살짝 비싸서 $20, 한 20센트, 그 다음에 에어가 항공이 제일 비싸서 파운드당 88센트. 그래서 얘가 제일 비싸지만 반면에 운송 기간은 얘가 제일 짧아서 하루면 되고, 레일이 가장 싸지만 운송 기간이 길어서 25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트럭은 이 중간으로 13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시먼트 사이즈, 한 번에 얼마만큼 옮기느냐를 보면, 레일이 대량 운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만큼, 그 10만 파운드만큼 옮기고, 항공은 가장 작아서 이제 16,000파운드만큼 옮기고, 트럭은 보면 이거의 중간인 4만 파운드만큼입니다. 항상 보면 트럭이 이제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제인데, 레일이 보면은 굉장히 싸면서 대신에 오래 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길 수 있고, 항공은 비싸면서 굉장히 단시간에 옮기고, 대신에 그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그 시먼트 사이즈가 작고, 좀 이런 그 인위적인 예제인데, 그럼 사실 이렇게 인위적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 트럭이 선택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토탈 코스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보를 나타냈는데, 그래서 1년 수요가 이렇게 120만 파운드고, 상품의 가치는 $25고, 파운드당 $25, 그 다음에 재고는 1년에 30%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운송 수단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토탈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능한 계산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쪼갰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딱 정확하게 운송 요금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해서 운송 요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재고 비용인데, 재고 비용을 어떻게 세 개로 나눴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인트랜짓 인벤토리 코스트, 그러니까 운송 과정 중에서의 어떤 그 재고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고려하는 이유는 철도 같은 경우는 그 배송 기간이 25일이라고 했고 항공은 하루인데요. 그러니까 항공이 하루 만에 가기 때문에 거의 이 배송 기간 중은 거의 재고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반면에 철도 같은 경우는 25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항공 대비 굉장히 큰 그 운송 중에 재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트랜짓 인벤토리 코스트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장 플랜트에서의 어떤 인벤토리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웨어하우스에서의 인벤토리 코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코스트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먼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는 얼마냐? 그러면은 R 곱하기 D인데, 여기에 써 있는 그 영어 단어들이 보면 이제 요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R이라는 거는 레이트고, 그 다음에 D는 디맨드, 1년 동안의 디맨드고, I는 이제 캐링 코스트, 그래서 여기는 30%를 얘기를 하는 거고, T는 트랜짓 타임, 그래서 며칠 동안 가느냐, 그 다음에 C는 프로덕트 월스,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의 가치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플랜트에서의 상품하고 웨어하우스에서 상품 가치가 다른 게,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운송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 비용만큼의 가치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C하고 C 프라임으로 두 개로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먼트 사이즈는 이제 Q라고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먼저 보면
이거는 R 곱하기 D예요. 그래서 요율 곱하기 1년 동안의 디맨드 120만 파운드,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2 곱하기 요 디맨드, 에어 같은 경우는 0.88에다가 요 디맨드.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 뭐 그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파운드당 얼마다라는 이렇게 요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에 어떠한 운송수단을 쓰든지 간에 아무튼 이 120만 파운드라는 거는 총 수요는 옮겨야 되는 거니까 총 수요 곱하기 요율을 해가지고 일단 운송 비용 자체는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트랜짓 인벤토리 코스트가 있는데, 인벤토리 코스트는 여기 다 사실 비슷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 ICDT 나누기 36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 식을 뜯어보면, 일단 IC를 하면은 C가 뭐냐면은 프로덕트 월스죠. 그래서 플랜트에서의 상품 하나당 가치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 그 30%라는 요율을 곱하면은 이 상품 어, 뭐야, 어, 가만 있자. 상품 하나가, 상품 하나가, 여기서 이제 C가 25달러였죠. 그래서, 이렇게, 25달러. 파운드당 25달러였죠. 그래서 상품 1파운드가, 1년 동안 창고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의 재고 비용을 이제 유발하느냐라는 게 바로 I 곱하기 C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D를 곱하면은 이제 D라는 게 총 수요니까, 그러면 총 수요만큼의 물건이 1년 동안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었을 때 유발되는 재고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트랜짓이니까 트랜짓 때는, 그러니까는 트랜짓 속에 있는, 그러니까는 운송 과정은 1년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운송 과정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운송 과정상의 재고 비용은 1년이 아니라 운송 기간만큼만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게 365분의 T라는 걸 앞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T라는 게 이제 트래블 타임 혹은 이제 운송 시간이 돼서, 이제 레일은 25일이고, 그쵸? 그 다음에 트럭은 13이고, 에어는 하루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다시피, 그러면은, ICD라는 거는 1년 동안의 총 수요 상품이, 총 상품이, 1년 동안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을 때의 비용이 되는 거고, 거기서, 365분의 1만큼 하면은, 이제, 그, 뭐야, 항공 운송할 때, 항공기에서 1년 중에 하루만 보관이 되니까 이만큼의 총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철도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이 25일만큼 화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모든 상품을 다 합했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보다 요 철도가 굉장히 더 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인벤토리 코스트하고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코스트 두 개는 사실 같은 형식인데, ICQ 나누기 2 또는 IC 프라임 Q 나누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I 곱하기 C라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재고하고 재고 관리에서 나오는 개념을 이제 살짝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랜트에서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막 생산을 하다가 만일에 이제 철도로 운송을 한다 그러면은 물건을 이제 쌓아 놓는데, 철도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계속 쌓다가 물건이
이제 여기가 이제 만일에 이제 시간이라고 볼게요. 시간이라고 보고 이 y축이 그 물건의 개수 혹은 그 재고량이라고 봤을 때 어, 물건이 이렇게 그 10만 개만큼 쌓이게 되면은 이제 철도로 운송을 해서 그 도착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지에는 이렇게 물건이 쌓였다가 이제 물건이 팔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플랜트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제 철도로 물건을 10만 개를 보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원점에서 다시 물건을 이제 생산해서 쌓아가다가 다시 10만 개가 쌓이게 되면은 철도로 보내고 그럼 다시 이제 재고가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톱니바퀴 같은 이런 모양을 이제 1년간 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1년간의 평균 재고는 얼마냐 그러면은 요거를 요 최대량 요, 요 시작점 0과 최대량의 그 합한 거를 둘로 나눈 게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이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 파란 선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이 요 밑하고 밑에 들어가는 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또 삼각형이 요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평균 재고량 자체가 1년 동안에 이만큼 계속 쭉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Q라는 게 이제 그 각각의 그 운송 수단으로 했을 때 이제 운송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이즈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사이즈가 이제 그 Q가 되는 건데 그래서 I 곱하기 C를 하면은 이제 그 물건 파운드당 그 1년간 그 재고로 있을 때의 그 재고 비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개수는 평균 개수는 2분의 Q만큼 돼서 여기에다가 2분의 Q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CQ 나누기 2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여기는 IC 프라임 Q 나누기 2냐 그러면 차이는 C냐 아니면 C 프라임이냐 이제 그 차이인 건데 C 프라임을 쓰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웨어하우스죠. 그러니까는 이쪽 편 웨어하우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건이 배송이 됐고 그 물건은 파운드당 봤을 때 그 C라는 원래 물건 자체의 값어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웨이트만큼의 그 부가가치가 더해졌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C 플러스 R이 바로 그 C 프라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11에다가 원래 물건 가격인 25달러를 더한 게 바로 그 레일에서의 그 C 프라임이 되는 거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25에다가 0.20을 더하고 에어는 25에다가 0.88을 더한 게 바로 각각의 운송 모드에서의 그 C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다 두들겨 합치면 이렇게 토탈 코스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계산은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요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만일에 안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계산 항목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식은 그 항목과 여기 있는 그 개별 항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은 앞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 넣어야 되느냐를 여기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요율 곱하기 디맨드 그래서 요율이라는 거는 파운드당 얼마냐 몇 달러냐를 보여주고 거기 이제 전체 1년간의 전체 수요를 곱해가지고 일단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인벤토리인데 인벤토리를 세 개로 나누어서 먼저 인트랜짓 인벤토리 해가지고 각각의 수송 수단별로 수송 기간이, 수송 시간이 다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운송하는 그 수송 수단에는, 그 모드에는, 그 적은 그 재고 비용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철도와 같이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고 비용을 높게 부과하기 위해서 요거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랜트에서의 인벤토리 비용,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의 인벤토리 비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그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C 프라임이 보면은 25.11, 25.20, 25.88이죠. 그쵸? 그래서 이 차이가 보면은 원래 그 물건 가격인 C 25달러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0.11 웨이트를 더해서 25.11이 나오고, 트럭 같은 경우는 25에다가 0.20을 더해서 25.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 같은 경우는 25에다가 0.88을 더해서 25.88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을 다 합해보면 운송 모드별로 이제 총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프리미엄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총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 트럭이 861, 748, 요 비용으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레일이 가장 크고 에어가 그 사이인.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래나? 아무튼 그래서 어, 그 얘가 트럭이 가장 작은 비용이 나온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개념이 사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지금 특히나 이 마지막에 그 요 세계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아직 그 개념이 사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혹시라도 이미 그 재고 쪽 내용을 과거에 배운 적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걸 지금 모른다 그래가지고 뭐 너무 신경 쓸 건 없고,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이렇게 한다더라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뭐 학기 말쯤 돼가지고 기말고사를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재고도 어차피 공부하니까 재고 관리 공부하면서 이거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거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나중에 그 물론 이게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지금 당장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쭉 보고 나중에 재고 관리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와서 다시 보면은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요 이그젬플에 있는 내용이 요 세 장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다. 그래서 운송수단을 다른 내가 옵션을 선택할 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옵션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면으로는 반대급부로 비용이 내려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에 합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의 베스트 최적 선택은 바로 요 지점이다. 왜냐하면 토탈 코스트가 작으니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일단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 내용도 이해하면 좋고, 안 되면은 나중에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캐리어 라우팅 해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hortest path problem이라는 건데, 그런 shortest path problem,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